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와, 오늘 자료들은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시장을 막 뒤흔들고 있고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디즈니나 미국 연준 같은 곳들의 리더십은 또 어떤 시험대에 올랐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목표는 그냥 흩어져 있는 뉴스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들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랄까, 일론 머스크가 왜 하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까? 이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주민들이 아니, 우리 동네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랑 딱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볼까요? 기술, 무역, 영토 이 세 가지를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파워게임. 야후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관세를 피한 중국산 저가 자동차와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라틴 아메리카로 거의 뭐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브라질, 칠레 같은 나라들의 현지 제조업체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중국산이 싸서 잘 팔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료를 좀 더 깊게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요.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차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 돈을요? 네. 페루에 엄청나게 큰 항구를 지어주는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네요. 돈까지 빌려주면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아예 장악해왔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거의 경제적 종속관계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엄청 어렵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딜레마죠. 이미 너무 깊숙이 얽혀버린 거예요. 당장 눈앞에 값싼 상품을 막자니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그 큰 돈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이런 중국의 공세에 다른 강대국들도 당연히 반응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유럽이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거군요. 유럽 산업을 지키자, 뭐 이런 보호무역주의 같은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이게 잘 되고 있나요? 글쎄요. 야후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기사를 보면요. EU 내부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켈로르미탈 같은 유럽 철강 회사는 당연히 환영하죠.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는 아니 이러다 글로벌 공급망 다 망가진다면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 하긴 이미 전 세계의 공장이랑 부품 업체들이 다 얽혀 있을 텐데 갑자기 유럽선만 쓰자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그렇죠. 국가별 입장도 다릅니다. 프랑스는 지지하는데 또 스웨덴이나 체코는 반대하고. 이거 뭐 EU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전력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EU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건 정부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이죠. 아, 그래서 바로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구투 사이브맥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탈중국의 속도를 낼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인도 정부가 아주 중요한 세금 규정을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요. 이전까지는 애플이 인도 현지 공장, 뭐 예를 들어 폭스콘에 생산 장비를 직접 갖다 주면요. 이것도 사업의 일부다라면서 세금을 매길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스콘 같은 협력사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직접 그 장비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 부담이 다 아이폰 생산 비용에 들어갔죠.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은 애플이 도와주고 싶어도 세금 폭탄 맞을까봐 못 도와줬는데 이제 그 족쇄가 풀렸다 이 말이군요. 그럼 이제 애플이 직접 최신 장비를 막 지원해 줄 수 있게 됐으니까 인도 아이폰 공장의 생산 효율이나 품질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정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피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전략, 그리고 자국 제조업을 키우려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아주 상징적인 사례죠. 그리고 이런 힘의 이동이 단순히 공장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 그러니까 자원의 흐름 자체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말씀하신 그 자원의 개념이 이제 석유 같은 전통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제일 뜨거운 자원은 어쩌면 전력일 텐데 바로 이 전력 문제가 저희 다음 주제인 AI랑 또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와, 최고의 전환이네요.
야후 엔터테인먼트 기사에 나온 베네수엘라 석유 이야기가 극적인 예를 보여주는데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통제하면서 1월 석유 수출량이 하루 80만 배럴로 급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최대 수입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막았던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바뀌니까 자원의 물줄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죠. 정치의 권력이 자원의 흐름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전력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둘러싸고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AI는 지금 인류의 미래냐 아니면 거대한 거품이냐 딱 그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극단적인 비전과 냉혹한 현실을 오가면서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극단적인 비전의 거의 뭐 끝판왕 같은 소식이 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자기 AI 회사인 xAI를 인수한다. 목표가 잠깐만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실제 추진 중인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네, 봉상과학이 아니라 비즈니스 계획입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계획의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전력이에요. 지금 지상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은요,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도시 하나랑 맞먹는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AI 발전의 가장 큰 물리적인 한계로 꼽힙니다. 머스크는 이 한계를 지구 밖에서, 즉 우주에서 풀겠다는 거죠. 태양 바로 옆에서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와, 정말 머스크다운 발상이네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능력이랑 xAI의 인공지능 기술을 합쳐서 메모에 나온 표현 그대로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만들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구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센트럴 기사가 이 화려한 비전의 그림자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오픈 AI의 사례입니다. 챗 GPT를 만든 그 오픈 AI요. 엔비디아 CEO가 뭐 거대한 투자를 약속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수익성, 삼각한 수익성 문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챗 GPT 사용자 대부분이 돈을 안 내는 무료 이용자예요. 아, 저도 챗GPT 거의 매일 쓰는데 한 번도 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바로 오픈 AI의 골칫거리인 그 무료 이용자군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죠. 게다가 오픈 AI는 서버, 반도체, 모델 개발까지 전부 외부 기술에 의존하잖아요. 반면에 경쟁자인 구글의 제미니는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오늘날 AI의 수익성은 완전한 환상처럼 보인다고요.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는데 돈은 못 버는 딜레마네요. 이런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결국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아까 잠시 언급됐던 그 지방의 전기요금 문제처럼요. 기즈모도 기사가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미국 여러 주에서 컴퓨팅 권리, 라이트 컴퓨트라는 법안이 퍼지고 있어요. 컴퓨팅 권리요? 이름만 들으면 꼭 시민들의 컴퓨터 사용할 권리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기업이 규제 피해서 데이터 센터 쉽게 짓게 해달라는 법안이라는 게. 재밌네요. 언어의 힘을 이용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마쿠에서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우리 동네 물이랑 전기를 다 빨아들이면 결국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AI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 뒤에 숨겨진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눈을 돌리는 이유랑 정확하게 연결되네요. 지상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비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I 거품이 꺼질까 봐 좀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야후 엔터테인먼트의 AMD 실적 발표 관련 기사에서 그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장에 AI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AI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는 우려 때문에 급락했던 사례도 언급되고요.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죠. 아, AI 산업의 화려한 비전과 그 이면의 혹독한 현실을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런 격동의 시대에 리더십은 어떤 시험대에 올라 있을까요? 먼저 기업 이야기,
디즈니의 CEO 후계자 상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보면요. 구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력 후보는 2명, 테마파크나 크루즈 같은 경험 부문을 이끄는 조슈 다마로, 그리고 영화랑 스트리밍 같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총괄하는 다나 왈든,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게 그냥 누가 실적을 더 잘 냈냐 이런 싸움은 아닌 것 같네요. 전혀 아니죠. 이건 디즈니의 미래를 어디에 걸 거냐, 이 방향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다마로가 이끄는 테마파크는요, 디즈니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벌어들이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입니다. 반면에 왈든의 스트리밍 사업은 계속 적자고 케이블 TV는 저물고 있죠. 그래서 예측 시장인 칼시에서는 다마로의 승리 확률을 92%로 볼 정도로 그의 우세가 점쳐져요. 그러면 만약에 다마로가 CEO가 되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다른 기사에서 디즈니가 구독료를 계속 올려서 수익은 냈는데 시청 점유율은 정체 상태라고 봤거든요. 구독자인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테마파크에 집중하고 돈 먹는 하마인 스트리밍 투자는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디즈니의 리더십 문제는 과거의 캐시카우에 안주할 거냐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계속 베팅할 거냐, 이 모든 거대 기업이 겪는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디즈니는 향후 10년 반 혁신 기업이 될 수도 아니면 그냥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군요. 이번엔 국가 경제 리더십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들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총재를 지명했네요. 네, 워시 후보에 대한 평가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엇갈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에 있었던 인사이더라는 점, 위기 대응 경험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죠.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고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있던데요. 네, 동료들은 그를 합의를 추구하는 리더라고 평가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좋은 리더십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듣다가 결단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위기를 겪은 베테랑이라는 장점과 결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완전 동전의 양면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대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경제 예측 능력일까요? 아니면 위기 관리 능력? 모든 기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금리 내려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월리바이 후보의 진정한 리더십은 그의 경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 막강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사들은 그의 역사적 평가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들을 짜라왔네요. 중국의 무역 공세부터 우주로 향하는 AI의 야망, 그리고 디즈니와 연준의 리더십 고민까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당신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위한 비용을 과연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 AI 데이터 센터 옆에 살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는 주민, 계속 오르는 구독료를 내면서 디즈니의 스트리밍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 이 모든 게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비용의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